결혼기념일 밤 기다리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임신한 상간녀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표를 던지며 잔인한 최후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 옷 받고 꺼져. 내 아들에게는 너처럼 알도 못 낳는 암탉은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5년간 사랑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회피하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도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잔인함이 훗날 그들을 몰락하게 만들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지수는 근사한 저녁 식탁을 앞에 두고 향초 몇 개를 켠 채 설렘과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결혼 5주년을 맞은 지수는 남편 차도연에게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원피스 아래 작은 생명이 깃들어 하루하루 자라고 있다는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지수는 이 아이가 삐걱거리던 결혼 생활의 균열을 메워주고 독사처럼 모질었던 시어머니의 독서를 멈추게 해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한가운데에 예쁜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선명한 2줄이 새겨진 임신 테스트기와 작은 생명의 형상이 담긴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돌아와 낭만적인 분위기에 놀라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는 놀라움과 함께 행복에 벅차올라 자신을 끌어안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시를 훌쩍 넘긴 시간, 7시 30분, 그리고 8시가 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며 갑작스러운 응급수술이 생겼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9시, 10시,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갔고 식탁 위의 음식도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래층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수는 급히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그녀의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으려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고여사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도발적인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지수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그 여자가 도연의 팔짱을 아주 친밀하게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심장을 누군가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지수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석상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고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승리감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소개해주지. 여기는 채린이라고 해. 거대 제약 그룹 미래제약 정 회장님 외동딸이자 내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가장 큰 파트너자 따님이지. 그리고 지금 뱃속에 우리 차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품고 있단다. 너처럼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아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여자란 말이다. 고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지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그룹 회장 딸이라니. 그럼 세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저를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지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똑똑하긴. 우리가 널 찾아온 건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야. 인도적인 선택권. 고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수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휙 던졌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도연이는 이미 사인했고, 이건 5억 원. 이 돈 받고 서류에 사인한 다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네 5년 청춘에 대한 우리 집안의 적선이라고 생각해. 5억 원. 적선. 그 단어들이 어찌나 치욕스러운지요. 지수는 남편 도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해명, 마지막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두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고 여사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그는 명예와 돈을 선택하고 지수와 그들의 5년 세월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상간녀 체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자세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배를 슬쩍 어루만지더니 승리자의 눈빛으로 지수를 보았습니다. 지수 씨, 좀 눈치가 있어야죠. 도연 씨는 날 사랑하고 난 도연 씨한테 지수 씨가 평생 줄 수 없는 성공을 줄 수 있어요. 돈 받고 그냥 가세요. 상황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피곤하게요? 웃기네요. 이 비극을 만든 건 당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나더러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무릎 위에 놓인 지수의 손이 불현듯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 손을 들어 그녀의 헐렁한 원피스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이곳에도 작은 생명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도연의 아이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아이를 이용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남자를 붙잡으려는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그녀의 아이는 감정을 구걸하는 엄마가 아니라 강인한 엄마 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이 지수의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고통은 경멸로 변했고 경멸은 그녀에게 기이한 힘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5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고 여사와 체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놀란 눈앞에서 지수는 그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지수는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그런 더러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녀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당신들이 쫓아내서가 아니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역겨워서 가는 겁니다. 말을 마친 지수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고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돈 안 받은 거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지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격 없는 남자에게 5년의 청춘을 낭비한 것만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 몇 벌과 개인 소지품을 작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설 때 지수는 그 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눈길도 없이 그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짓밟은 순한 양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늑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수의 비극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택시 문이 쾅 닫히고 지수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비밀을 싣고 택시는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밤속으로 흐릿하게 번져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5년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동화처럼 아름답다고 믿었던 사랑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그 동화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5년 전 늦가을 오후에 남편 도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의 지수는 갓 졸업한 신입 재무 분석가로 작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도연은 그녀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실습 중인 레지던트 마지막 해차 의사였습니다. 지수는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생기고 젠틀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과 환자를 향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붐비는 병원 안에서 도연은 유일하게 지수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고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찰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선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작은 수술을 하게 되어 그 후 두 사람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쳤고 자연스레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힘들었던 야간 당직 이야기, 의사라는 직업의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열정과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숫자와 주식 차트로 가득한 자신의 건조한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수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여자가 그런 복잡한 걸 이해하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르익었습니다. 도연의 당직이 끝난 후 급하게 만나던 저녁 데이트, 지수가 병원으로 가져다 주던 도시락, 매일 주고받았던 격려와 관심의 메시지들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의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고여사에게 약간의 용돈을 보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지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셔츠를 입을지언정 한 달치 월급을 모아 지수에게 새 원피스를 사주었고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더라도 주말에는 꼭 맛있는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지금은 당신한테 풍족한 삶을 줄 수 없지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지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진심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이용해 도연의 성공을 남몰래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에게는 세상에 감춰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월급 몇 푼 안 되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실 그녀는 익명의 전문 주식 투자자, 금융시장에 숨겨진 거물인 알파 투자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대학생 때부터 발견한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었고 시장의 변동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지수는 조용히 투자를 시작했고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도 만지지 못할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즐기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가 자신을 바꿀까봐, 부가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관계들을 끌어들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오직 평범한 지수, 그녀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재능과 비밀 자산을 이용해 도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연은 재능이 있었지만 병원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와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이름으로 된 투자 펀드를 통해 병원의 장비를 구매할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단 하나의 작은 조건만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차도연처럼 젊고 재능 있는 의사들에게 큰 수술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도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과장급 의사들만 맡았던 복잡한 심장 수술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수술을 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싱가포르로 단기 연수를 떠나 최신 의료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도연은 날개를 단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는 연이어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시키며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레지던트 의사에서 병원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도연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지수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이 행운 덕분이며 항상 곁에서 격려해준 지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운의 여신이 바로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도연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지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그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의 희생이 영원한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지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그 사랑과 그의 성공을 키웠습니다. 그녀가 직접 도연을 위해 꽃길을 깔아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는 지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 도연이 병원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은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도연의 어머니 고여사였습니다. 처음 도연이 지수를 집에 데려가 소개했을 때 고여사는 겉으로는 반갑게 지수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지수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계산과 탐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성격이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형제는 몇이고 월급은 얼마나 받니? 같은 질문들만 했습니다. 지수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평범한 집안이라고 답하자 고여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들의 사랑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지수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슬쩍 흘렸습니다. 도연아, 너 이제 이름 있는 의사인데 아내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지수가 착하긴 하지만 그런 아이는 나중에 내게 짐만 될 거야. 차라리 시립병원장 딸은 어떠니? 예쁘고 집안도 좋잖아.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 앞길이 훨씬 더 탄탄해지지 않겠니? 처음에는 도연은 어머니에게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난 지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지수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겨낼 만큼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랑의 결실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정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일하는 병원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대 후원사인 거대 제약그룹 미래제약 정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채린은 아름답고 똑똑했지만 매우 거만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번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차도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지수 같은 평범한 여자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수많은 비싼 명품 선물을 안겼고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도연이 거절할 수 없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채리는 업무를 핑계로 도연을 고급 레스토랑이나 상류층 클럽으로 자주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다른 세상, 즉 권력과 명예,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도연의 어머니인 고여사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고여사는 채린이 회장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채린을 황금 같은 며느리, 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만능 열쇠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여사는 채린을 자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지수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지수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채린 이야기를 꺼내며 칭찬을 늘어놓고는 지수를 향해 비꼬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쟤랑 결혼했다면 장인어른 전화 한 통에 삐까번쩍한 개인 병원도 차릴 수 있을 텐데 누구처럼 남 밑에서 허리 굽혀 일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 말들은 독약처럼 서서히 도연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오늘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온 도연이 그런 유혹적인 미래상 앞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수는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채린의 약속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뜸해졌고 문자도 단답형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침묵과 냉담함,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기를 결국에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고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5년 사랑을, 도연이 했던 약속들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변하고 야망이 사랑보다 커지면 모든 희망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균열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결혼이 산산조각날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지수는 우연히 채린의 친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두 사람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화려한 파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도연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으로 채린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흠모와 열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지수의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거나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일 때문에 필요한 사교 관계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도연을 변호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어떻게든 관계를 붙잡으려 했고 5년간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배우고 집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연이 돌아올 때마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움과 인내가 도연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지수의 침묵은 도연을 깨우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인내를 어리석음으로 그녀의 침묵을 동의로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들어왔는데 온몸에서 지수가 쓰는 은은한 향이 아닌 낯설고 비싼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묻자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수의 손을 뿌리치며 피곤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물어봐. 피곤해. 시어머니 고여사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고통을 자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지수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채린이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지수를 불러내 귀한 손님에게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그의 애인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지수가 직접 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수가 굴욕감과 고통을 느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수 참 착하고 순종적이야. 채린이가 나중에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수가 옆에서 시중 들고 다 챙겨줄 테니 넌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 없을 거다. 고여사는 채린에게 말했지만 눈은 지수를 꿰뚫을 듯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미래의 며느리를 위한 공짜 가정부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 남편의 나약함, 그리고 상간녀의 오만함. 이 모든 것이 족쇄가 되어 지수의 삶을 옥죄고 그녀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 한 조각까지 질식시켰습니다. 지수는 그 나날들을 지옥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싹 마르고 쾌활함이 사라졌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5년의 사랑을 차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연을 사랑했고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지수의 결혼 생활이 가장 어두운 나날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그녀가 절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희미한 빛 한 줄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난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지수 안에 모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끝없는 행복과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엄마가 된다니, 지수와 도연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갖게 되다니.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는 그저 작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지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기적이 되어
벼랑 끝에 선 그들의 결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도연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가정이 어디인지 깨닫고 지수 곁으로 돌아와 그들의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희망은 지수에게 기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육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평범한 방법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차갑게 식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요. 그녀는 그들의 5년 결혼 기념일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휴가를 내고 오후 내내 집을 꾸몄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고 낭만적인 향초를 켰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그들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도연이 가장 맛있다고 칭찬했던 모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분위기를 재현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도연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와 작은 생명의 희미한 형상이 담긴 초음파 사진을 예쁜 선물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식탁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7시, 7시 30분, 그리고 8시. 도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걸까?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며 아마 갑작스러운 수술이 생겼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9시, 10시. 촛불은 거의 다 타 들어갔고 식탁 위의 음식도 그리고 지수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래층에서 도연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 다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고여사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도발적인 미소를 띤 채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하러 지수를 도연의 인생에서 이 집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지수에게는 그 세 사람이 함께 문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기 전에 시간이 멈추길 바랬습니다. 지수는 결코 오지 않을 기념일을 위해 낭만적으로 꾸며진 방 한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지수가 켰던 아름다운 촛불은 이제 채린의 얼굴에 어린 뻔뻔함, 고여사의 눈에 담긴 승리감, 그리고 도연의 얼굴에 나타난 비겁함과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희망과 작은 생명을 품고 있던 테이블 위에 예쁜 선물. 상자는 순식간에 의미를 잃고 낯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웬 준비야? 마지막으로 한번 매달려 보시겠다? 고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말해두는데 헛수고하지 마. 우리 도연이 결심했어. 너랑 이혼하고 채린이랑 결혼하기로. 이 뱃속에 우리 차 씨 가문의 귀한 장손이 있단 말이다. 그녀는 말하며 채린 쪽으로 턱을 지켜들었습니다. 채린은 마치 도발하듯 승리를 선언하듯 배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장손.
그 두 단어가 피 흘리는 지수의 심장에 박히는 망치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여사는 지수를 알도 못나는 암탉이라며 구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지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작은 반응이라도 마지막 남은 정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지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는 레드카펫이 깔린 미래를 선택하고 과거를,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를 기꺼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고여사가 지수에게 수표와 이혼 서류를 던지고 채린이 거만한 모욕의 말을 내뱉으며 도연은 그저 무력하게 동조하며 서 있을 뿐인 그 광경 그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지수는 서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처음의 고통은 금세 무감각으로 변했고 이내 극도의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사랑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랑을 믿었던 어리석음, 속부터 썩어버린 결혼을 붙잡으려 했었던 어리석음, 무릎 위에 놓여있던 지수의 손이 불현듯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들어 그녀의 배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 신성한 연결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가야, 내 사랑하는 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에게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여줘서 미안해. 너에게 자격 있는 아빠를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너에겐 엄마뿐이야. 그리고 엄마가 약속할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너에게 줄게. 누구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기이한 힘이 지수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사랑에 매달리는 윤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였고 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수는 이 아이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그들은 지수가 아이를 무기로 이용해 매달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수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안 돼. 내 아이를 그런 유해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떠나야 해. 이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를 데리고 아주 멀리 떠나야 해.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사랑을 묻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고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차갑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표를 찍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경멸에 찬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는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나쳐갈 때 지수는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순간부터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집을 나와 차가운 밤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그녀는 친구 집에도 값싼 호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택시를 불러 도연과 그의 가족들이 평생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스타 팰리스 펜트하우스,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오직 재벌이나 진짜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로비로 들어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카드키를 대자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곧장 최고층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수의 눈앞에는 약 300평에 달하는 복층 펜트하우스가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밤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곳이 바로 진짜 지수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샀지만 남편, 도영과 함께 맨손으로 보금자리를 꾸리고 싶다는 순진한 생각에 한 번도 들어와 살지 않았던 집이었습니다. 지수는 월급 몇 푼 안 되는 평범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껍데기,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익명의 알파 투자자, 금융시장에 숨겨진 거물이었습니다. 타고난 분석 및 예측 능력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은 그녀가 학창 시절부터 조용히 거대한 부를 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수가 거대 그룹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 손에 있는 자산은 아마 체린의 미래제약 그룹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항상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심지어는 조금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자신을 바꿀까봐, 돈이 자신에게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끌어들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곁에 있어줄 남자를요. 그리고 그녀는 도연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껍데기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그의 곁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지수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펜트하우스 한가운데 서서 지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디쓴 아이러니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왕국을 버리고 신데렐라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왕자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신데렐라는 이제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왕이 될 것입니다. 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측근 비서이자 수년 전부터 고용한 최고의 금융 전문가인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실장. 플랜 B를 가동해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서울중앙병원과 차도연 의사, 개인에게 제공했던 모든 투자와 간접 지원을 즉시 전부 회수하세요. 두 번째로 지수는 고급 컨시어지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개인 영양사, 임산부 요가 강사, 그리고 전문 가사 도우미까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고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는 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박하고 수수한 윤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강하고 힘 있는 여자로. 지수는 자신의 작은 생명이 있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엄마랑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누구도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는 삶을.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너에게 줄게. 다음 날 완전히 새로운 윤지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엄격하고 과학적인 산후조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요가를 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그들 모자를 위한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예전 전화번호는 버렸고 공통된 친구들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윤지수는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놀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은 지수와 그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할 재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수가 새로운 삶, 풍요롭고 평화로운 싱글맘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를 인생에서 밀어낸 그들도 만족스러운 새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지수의 전 남편 차도연이었고 신부는 물론 고여사가 그토록 원했던 차 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임신한 거대 제약그룹 미래제약 정 회장의 외동딸 정채린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모든 연예 및 사회면에 보도될 정도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수십억 원짜리 웨딩드레스, 수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선 슈퍼카 행렬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 있는 의사와 명문가 아가씨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수처럼 가난하고 평범한 전처가 설 자리가 없는 현대판 동화를 그려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컴퓨터 화면으로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도연의 환한 미소, 채린과 전 시어머니 고여사의 만족스럽고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질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행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수의 예상대로 도연의 결혼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결혼 직후 그의 장인인 정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위를 위해 더 클래식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개인 병원을 열어주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병원은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았고 최신 의료 장비로 가득 찼으며 모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월급쟁이 의사였던 도연은 순식간에 젊은 병원장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고여사는 꿈보다 더 좋은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돈댁이 아들에게 선물한 호화로운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있었고 기사가 딸린 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스파에 가고 쇼핑을 하며 상류층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유능한 아들과 보석 같은 며느리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원장이 되었지만 처가 식구들, 눈에는 영원히 처가의 의지에 인생을 바꾼 가난한 집안 출신의 대릴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인 정 회장은 매우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인사부터 재무까지 병원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그를 통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이름뿐인 허수아비 병원장일 뿐 장인의 지시 아래 일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장인과 처남들에게 자주 훈계를 듣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차서방, 분수를 좀 알아야지. 이 집안이 아니었으면 자네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의사일 뿐이야. 그 말들은 자존심이 강한 도연의 마음에 가시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체리는 금세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아가씨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습니다. 이 결혼을 가능하게 해준 무기였던 뱃속의 아이는 이제
도연을 괴롭히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모든 비이성적인 요구를 들어주게 했습니다. 도연이 뜻을 거스르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억압과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남자로서의 자유와 발언권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채린이 잠들었을 때 그는 종종 발코니에 나가 혼자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지수와 함께했던 지극히 행복했던 시절을요. 그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지수의 부드러움과 이해심, 그리고 조용한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길에 발을 들였고 더 이상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이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의 가족이 거짓된 승리의 축배에 취해 있는 동안 지수는 스타 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체스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방식의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똑똑하고 더 신랄하며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연을 유혹하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 즉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숨겨진 거물이자 익명의 투자자로서 지수는 그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지수의 계획은 그녀가 보유한 최고의 금융 전문가 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세심하고 치밀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지수의 목표는 도연의 작은 개인 병원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이 이끄는 거대한 제약 제국 미래제약 그룹 전체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힘을 공급하는 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뿌리만 잘라내면 나무 전체가 저절로 시들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첫 번째 공격은 정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인수, 작은 파도들로 형성된 태풍이었습니다. 지수는 사람을 시켜 미래제약과 더클래식 클리닉의 전체 공급망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해외의 의료 장비, 공급업체와 특정 치료제 공급원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독점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투자 펀드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자회사와 복잡한 거래를 통해 신분을 숨기고 바로 그 공급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작전을 시작하라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싸움이었지만 지수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지수는 유럽의 3대 의료 장비 공급업체와 미국의 2대 대형 제약회사, 즉 미래제약의 필수 파트너들의 지배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쥔 지수는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주주로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그 회사들에게 한국 시장으로의 신세대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전략 재평가와 새로운 독점 유통 파트너 물색을 이유로 들었죠. 물론 그 새로운 파트너는 지수가 직접 설립한 회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공급 위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더클래식 클리닉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막 개업하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최신 장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주문은 거절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들이 환자들에게 약속했던 CT 스캐너, 4D 초음파 기기 등은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독점이라고 광고했던 항암제, 심장 보조제 등 신세대 특수 의약품도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환자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에 돈을 지불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천억을 들여 쌓아 올린 병원의 신뢰도는 비참하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불나방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체 공급처를 찾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주요 공급업체는 이미 지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의 장인 회사인 미래제약그룹도 사정은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익성 좋은 의약품 유통 계약을 잃었고 매출은 급감했으며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권력을 자부하던 정 회장도 이제 골머리를 앓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연을 질책하며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위의 무능함이 온 가족에게 불운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지요. 도연의 삶은 정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일은 위태롭고 집에 오면 장인에게 구박받고 아내는 요구하고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각하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도연은 맞바꾼 대가를 깨달았지만 이 태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수의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연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 한 조각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연이 가장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만든 태풍이 전 남편 가족의 제국을 조용히 파괴하는 동안 지수의 세상은 가장 평화롭고 복이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모든 복수 계획은 그녀의 전문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온 마음과 시간을 바쳐 엄마가 되는 여정에 집중했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은 지수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었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느라 바빴던 윤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몸과 제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는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지수는 더 이상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전문가가 짜준 식단에 따라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건조한 금융 서적이 아니라 육아에 관한 책, 고전 문학 작품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장 좋고 순수한 것들을 접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수의 스타 팰리스 펜트하우스는 지상낙원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푸른 식물과 신선한 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큰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미고 직접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고 가구 하나,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모든 것은 최고급, 가장 안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들을 부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발길질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아이에게 자주 말을 걸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잔인하더라도 엄마의 품 안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조용한 밤, 과거의 슬픔이 문득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그런 약한 생각들을 떨쳐버렸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무참히 버린 나쁜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내 아이는 그런 아빠가 필요 없다. 도연의 배신은 지수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에게 비범한 독립심과 강인함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맞이할 장소로 가장 명망이 있고 비싼 병원 중 하나인 세인트 국제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팀, 그리고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VIP 출산 패키지를 등록했습니다. 지수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신성하고 완벽한 순간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선택이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 되어 그녀를 상상도 못할 극적인 재회로 이끌 줄은요. 그날 시계가 저녁 6시를 막 가리켰을 때 지수는 요가 매트 위에서 명상을 하며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첫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축이었지만 금세 더 잦아지고 격렬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아이, 자신의 작은 천사가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비서인 강 실장은 중년에 침착하고 매우 전문적인 사람으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지수가 몇 달 전부터 로열 출산 패키지를 예약해둔 세인트 국제병원의 응급 핫라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분만실, 한국 최고 의료시설과 의료진까지 모두가 지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의 밤을 갈랐습니다. 지수는 들것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곧 엄마 만날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지수는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전문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완전히 믿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나 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원으로 오던 중 사거리에서 큰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려 지수의 응급분만을 바로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지수를 직접 마중 나온 병원장은 급히 지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예비 방안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실 수 없지만 또 다른 의사를 배정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막 스카우트해 온 최고의 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독일에서 수년간 연수했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출산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바로 차도연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차도연. 설마 그는 아니겠지. 그 이름은 지수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수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모자의 운명을 병원과 낯선 차도연이라는 의사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지수는 신속하게 VIP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눈만 드러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걸음으로 걸어왔고 그의 모습에서는 최고의 의사다운 자신감과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차트를 받아들고 읽는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습니다.
지수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의 온몸이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진통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럴 수가. 지수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어 그 의사의 눈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깊고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한때 사랑했고 5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바라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도현. 지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거친 숨소리에 섞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차트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전문가의 눈빛에서 극도의 경악과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하얀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지수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부른 최고의 의사, 지금 이 순간. 그들 모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얄궂게도 지수의 전 남편 차도연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받아내야 할 아이를 버린 바로 그 아빠였습니다. 개인 병원이 파산하고 처가에서 쫓겨난 후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으로 바로 이 세인트 국제병원에 외과 의사 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의 배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누구 아이야? 당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고통, 질투, 그리고 상실감과 허탈함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전보다 더 격렬한 진통이 지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도 그와 다툴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빨리 이 아이 좀 살려줘. 지수는 원망이 섞인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비명은 도연의 혼란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갑을 다시 끼고 간호팀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침착하고 단호하며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태아 심박수 저하, 산모 혈압 상승, 여가로 인한 난산 위험, 보조기구 준비 서둘러. 팀 전체가 즉시 긴박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지수 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많은 전 남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의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이전보다 훨씬 헬쑥하고 마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지수야, 내 말 들어.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침착해야 해. 개인적인 감정은 전부 잊어버려. 아이만 생각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 그렇게 해.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꺼내줄게. 알겠어? 지수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회피나 죄책감이 아닌 의사로서의 굳은 결의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얄궂게도 지금 지수가 그들 모자의 목숨을 온전히 맡겨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을 배신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출산은 예상대로 매우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여가인데다 조기 진통까지 겹쳐 지수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들은 곧 제왕절개에 들어갔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그 맑고 힘찬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분만실의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아들이에요. 3.2kg. 아주 잘생기고 건강해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수건에 쌓인 작고 붉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보다가 다시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 높은 코, 심지어 귓바퀴까지 그를 빼닮은 얼굴을요. 모든 의심이 풀렸습니다. DNA 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이 아이.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나를 닮았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깨어났을 때 도연은 지수야, 사실대로 말해줘.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지?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과 만족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진실과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마주한 한 남자, 한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버렸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병상 옆 분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죄인의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수야. 아가야 미안하다. 그는 모든 의료진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말들만 되풀이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은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죄책감, 후회, 그리고 뒤늦은 행복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극적이고 눈물겨운 출산 끝에 지수는 세인트 국제병원의 VIP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작은 스위트룸 같았고 모든 것이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아들, 작고 붉은 천사는 침대 옆 예쁜 아기 침대에서 얌전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해냈습니다. 혼자 싸워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 세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굴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의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말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아이를 만져보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정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미스터리한 VIP 환자의 출산을 도왔고 그 환자가 바로 그의 전처라는 소문이 병원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고여사와 체린의 귀에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자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수의 병실 문이 노크도 허락도 없이 난폭하게 열리며 천지가 울리는 괴음을 냈습니다. 지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여자, 고여사와 체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찢어
밟을 준비가 된 분노한 암사자 같았습니다. 고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체리는 임신 막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지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불꽃 튀는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고 여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복도를 울렸습니다. 내 아들한테 차이고 나서도 아직도 달라붙어? 무슨 수작을 부려서 내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내년 애를 받게 만든 거야?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 체리는 침대 곁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지수를 보다가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아들까지 낳았네. 축하해요, 지수 씨. 그녀는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누구 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이랑 애를 만들었대. 참 빠르네. 아니면 일부러 함정을 파서 이 잡종 같은 애를 이용해 우리 가정 파탄 내고 도연 씨 다시 꼬시려는 건가? 지수의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신의 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말 한마디라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고통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대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두 분 당장 나가세요. 여긴 병실이지 두 분이 와서 행패 부릴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행패?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내주마. 고 여사는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체리나,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까지 방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도연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달려나와 모자 앞을 가로막고 마치 병아리를 지키는 어미닭처럼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집이 아니라고요. 조용히 하고 당장 나가세요. 내가 감히 제 편을 들어? 고 여사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그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전처랑 바람 피웠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모자 욕하는 거 몰라?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그만하세요. 도연은 절망과 고통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잘못했고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체린이 데리고 어서 돌아가세요. 체리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밀치고 아기 침대로 돌진했습니다. 소란 때문에 아기는 이미 몸을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지수와 도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방안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매우 근엄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비서이자 개인 변호사인 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전문 경호업체의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채린 씨 맞으십니까? 강 변호사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 윤지수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희는 정채린 씨의 부친인 미래제약 그룹 정 회장께서 입찰비리, 가짜약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서류,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중요 증인들의 진술까지 저희는 이미 경찰 조사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쯤 정채린 씨의 부친과 삼촌 숙부들, 그 라인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을 겁니다. 채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고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파산한 것부터 사돈댁이 몰락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무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바로 그녀가 알도 못 낳는다며 무참히 버렸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경찰이 다가와 고여사와 채린에게 조사를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지수를 지나쳐 끌려나갈 때 고여사는 갑자기 멈춰서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과 냉담함이 섞인 눈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방 안에는 지수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도연만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병원이 무너졌는지, 왜 처가가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전처가 얼마나 무서운 배경과 힘을 가졌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병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수를 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염치도 없어.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줘. 아이에게 보상할 기회를 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뭐든지 다 할게. 그냥 아이가 크는 걸 보고 싶어.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어. 제발, 제발 부탁이야.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지수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어나요. 지수는 원망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여전히 내 아이의 아빠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이 몸에 흐르는 피는 당신의 피니까.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내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 도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아이의 아빠로서만이야.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끝났어.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그 여자가 날 모욕하는 걸 침묵으로 지켜봤던 그날부터 우린 끝난 거야.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지수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모자의 행복을 지켜보며 남은 평생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일 것입니다. 지수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싱글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돈, 지위,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잔혹하게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곁에서 누리는 지수의 평화와 행복, 그것이 바로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씁쓸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